그래서 우리가 본관과 성이 같으면 결혼 못하죠. 옛날 때 동성동본 따져갖고 북의 8천, 목의 8천 결혼 안 된다. 카자흐스탄도 똑같이 그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저는 김해 김씨입니다만 뭐 김해 김씨의 뭐 무슨 파 이렇게 얘기해서 뭐 우리 뭐 이종 사촌이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친족 관계 이야기하죠. 카자흐 사람들 통성명할 때 지금도 그거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나는 뭐 아르만입니다. 그럼 아르만? 너는 주스가 어디야? 저는 오르타 주스입니다. 그래? 그러면 루 뭐지? 그러면 저는 뭐 나이만입니다. 케레입니다. 그러면 나도 거기 케레인데? 그러면 학렬을 또 따지죠. 뭐야? 그러면 우리 팔촌지간이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성동본이 같으면 결혼 못하듯이 카자흐스탄도 동성동본이면 결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본관, 성, 파가 있죠. 본관, 성, 파에 해당하는 그대로 그 개념이 주스, 루, 타이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스, 루, 타이파가 같으면 결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동네 정시, 충정공파라고 써놓은 겁니다. 마찬가지 그 개념을 그대로 카자흐스탄에 지면은 오르타 주스의 나이만, 옐티의 부족이면은 결혼 못합니다. 남녀간에. 같은 제도죠. 그래서 나이만을 보면 이렇게 쭉 있는데 보면 요 밑에 크타이, 카라케라는데 이 크타이가요 중국인이 아닙니다. 이 크타이라는 말은 오늘날 러시아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을 얘기할 때 기타이츠라 그래요. 근데 기타이츠라는 말은 중국인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몽골인입니다. 기타이츠, 크타이라는 말은 거란, 기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만 족보에 크타이가 나옵니다. 중국인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저게. 근데 우리는 지금 단어를 잘못 쓰니까 중국인으로 보는 거예요. 몽골 사람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몽골 사람들 중국인은 샤타트라 그래요. 샤타트란 말은 히읗의 키역하자 기타트. 그래서 기탄, 즉 거란인이라고 지금 중국인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이름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중국에 사는 동포를 우리가 조선족 부르죠. 우리가 조선족 부르면서 중국인 취급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같은 민족인데. 몽골인들도 중국인들을 몽골인이라 부르는 거고 러시아 사람들도 중국인을 몽골인이라 부르면서 중국인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앞으로 100년, 200년 뒤에 역사가 이런 식으로 자꾸 중국에서 왜곡이 되게 되면요. 나중에 모든 몽골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가 돼버립니다. 왜냐? 몽골인들이 인정했으니까. 저 사람들은 몽골인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왜? 샤타트라는 게 기탄, 즉 거란족을 말하거든요. 거란족은 중국인이 아닌데 그렇게 불러버리는 거예요. 큰 문제라고 봐요. 지금이라도 단어를 바꿔야 됩니다. 족보에는 어면이 아니라고 써 있는데 우리는 언어 습관이 붙어갖고 그렇게 불러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모쿠리, 즉 고구려라는 명칭은 몽골의 계승이 돼가지고요. 저렇게 17세기까지도 불려왔어요. 저기 보면 모쿠리스탄이라는데 이 모쿠리가 여기서는 몽골입니다. 그래서 모골리스탄 하면 몽골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명이 고구려가 멸망하고 그 지명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고려라는 이름으로 계승이 됐고 몽골 지방에서는 모쿠리라는 발음을 해서 몽골에서 발음이 갈라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고려, 몽골 전혀 다른 발음이죠. 다른 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비교 언어학적으로 기원으로 올라가면은 케레라는 단어로 축약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단어만 같은 게 아니라 민족도 같습니다. 그래서 12황국의 명칭들이 써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부차 한국, 뭐 일한국, 기타 등등이 있었다 하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몽골어를 먼저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 하죠. 물건들, 사람들 할 때 들이 붙는데 한국말로는 들, 일본 말로는 다찌입니다. 도모다찌 할 때 다찌가 한국말의 들, 그리고 카자흐어로는 그게 다르입니다. 다르. 카자흐 사람들한테 한국말 가르치잖아요. 꼭 일본 사람한테 가르친다는 느낌을 받아요. 안녕하십니까? 그럼 일본 사람들 뭐라 합니까? 안녕하시무니까 그러죠. 카자흐 사람들한테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안녕하시무니까 자꾸 이래요. 받침 발음이 잘 안 돼요. 그 한국말의 들 발음이 카자흐한테 어떻게 발음이 될까요? 다르. 발음이 옆으로 밀립니다. 얘네들은 발음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리고 몽골 말에서는 그게 트입니다. 트. 물론 몽골 말은 문법이 되게 복잡해서 스도 있고 트도 있고 우도, 오도, 초도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복수는 트입니다. 그리고 고대 티베트어로 트, 몽골어에. 그래서 케레이트라는 것은 케레이트, 케레이라는 민족, 브리아트,
불이. 부여의 다른 한자 발음이 불이, 불여, 기타 등등 있죠. 그냥 브리아트가 부여예요, 그냥. 거기에 트를 붙여서 브리아트라고 발음하는 겁니다. 한자로 쓰면 부여조. 그리고 이누이트, 탕구트, 메르키트, 하가트. 그래서 트를 붙이죠. 트를 붙이면 민족 명칭이 됩니다. 그래서 트트트하고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가트가 하카입니다. 중국 화교. 그 사람들의 기호는 중국인이 아닙니다. 하가트는 몽골계 사람이에요. 내가 나중에 지도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건 몽골에는 멕히초드라 그래서 그 거북이돌이에요. 그 고구려 신라나 그 다음에 몽골에 있는 그리고 신장 위구르 카자흐스탄까지 왕들이 비문을 세울 때 밑에 바닥에 거북이를 깔아 놓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신라가 가야를 멸망하고 가야의 상징인 그 거북이를 정복했다는 의미로 깔아놓고 위에 비석을 세워놨는데 그게 아니라 중앙아시아 샤머니즘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멜히는 은하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거북이의 등이 은하수의 등으로도 봐요. 그리고 땅으로도 봅니다. 그래서 거북이 위에 비문을 세운다는 것은 지상의 지배자라는 걸 뜻합니다. 왜냐? 고대인들은 우리가 거북이 등판에 산다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홍수서라 보면은 하늘에 구멍이 뚫렸을 때 거북이의 다리를 잘랐다 그러죠. 여기서도 거북이가 나오죠. 거북이가 땅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거북이가 여기서도 나오죠. 그래서 파늘리산 밑에 어떤 12개의 국가가 있었다라는 거, 이건 내용 아니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설명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민족 명칭들이 쫙 써 있는데 한글로 볼게요. 이렇게 객현 한곡, 객현 키르키즈입니다. 키르키즈의 고대 명칭은 게쿤입니다. 게쿤, 객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 바로 바이칼 호수의 왼쪽 소연산이라는 데, 소연산, 졸본산에 살았던 사람들이 객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가트. 하가트가 하카족이 된 겁니다. 오늘날 중국 화교들. 오손, 한. 여기서의 한은 중국의 한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케레이들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강족, 장족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색족, 삭. 그리고 캉르, 즉 한결의 켄케레족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던 명칭들이 이 파밀에서부터 몽골 초원에서 쭉 나타나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진짜 파밀에서 온 게 맞나 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동서로 갈라져 나갔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봅니다. 근데 이와 유사한 기록이 부도지에 나오죠. 파미르 마고대성에서부터 동서남북으로 갈라져 나갔다. 상당히 유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캉르, 이 캉르가 유명한 그 인물이 있습니다. 캉르족 출신 중에. 혹시 알파라비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알파라비? 제가 알파라비 대학을 나왔는데 카자흐 국립대학의 별칭은 알파라비 대학인데 알파라비가 바로 캉르족 출신입니다. 한결의족 출신인데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켄케레스, 스가 붙은 게 바로 몽골어 영향 때문에 그래요. 켄케레라고도 합니다. 한결의. 켄케레스, 몽골말로 혼헤레. 그리고 이게 한국말의 한결입니다. 그래서 캉르가 바로 한결의족이에요. 그랬고 아까도 제가 살짝 언급했습니다만 하카족들, 하가트. 저기 지금 몽골 저 동쪽에 지금은 러시아 땅이 됐지만 거기에는 지금 하가트 자치공화국이 있는데 그 하가트 사람이 우리가 얘기하는 중국의 하카족이에요. 하카족 그 설화 보면은 그 사람들이 중국 섬서성에 있었다고 하죠. 근데 섬서성은요 훈누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북방민족이 중국에 내려와서 왕조를 세우고 있다가 다른 북방민족에게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 멸망하면요 그 지배계급이 중국 남부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또 자기들만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하가트, 하카족입니다. 그래서 이게 야쿠티아 지역에서는 사하라고 불리고 인도에서는 현재 사카라고 불리는 겁니다. 사카족. 사카, 크 발음이 히읗화가 됩니다. 징기스칸, 징기스한, 코릴타이, 허를테, 켄케레, 홍헤레, 키읔의 히읗화 현상이에요. 그래서 사카, 사하, 하가트, 하카, 그 다음에 우리 그 어떤 역사학자분이 저기
치망하이 태국에 가서 아까족과 언어가 뭐 비슷한 거 찾았다는데 아까족 하는데 그 아까가 바로 사카 하가트족입니다. 같은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화교 즉 하카족들은 치유를 모시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북방계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북방 민족의 상징이 나왔습니다. 한족이 고대의 악마,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던 치우를 객가족들은 조상신으로 모시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북방계라서 그런 겁니다. 비록 그 사람들이 언어를 잃어버려서 지금은 알타이계 언어를 쓰지 않고 한족계 문법으로 말은 하지만 지금도 정신상으로는 나는 너희와 다르다죠. 그래서 여기 아까 다시 나오지만은 케레이 족보에 보면 이렇게 파미르로부터 아르한가로 가서 12개의 케레이 연방을 세웠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미 얘기해서 생략할게요. 그래서 12황국의 명칭이 중앙아시아 유목민족의 명칭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이게 훑어보면은. 예를 들어 비리고는 비일인데 이거는 부여입니다. 그리고 양원국, 유연이에요 그냥. 그리고 그 다음에 구막, 키막 쪽이 있어요. 몽골에서 지금은 저기 다게스탄이라 그래서 그 체첸공화국 쪽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는 몽골 서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구막, 키막, 구차, 구다라고 부르는데 이거 차라고도 읽을 수 있죠. 구차, 흡착. 그 다음에 우루, 오구르. 이거 위구르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 객현한국, 객훈. 그 다음에 메구려, 마사게트, 사나바, 사르마트. 이런 식으로 해서 12개 국가의 명칭들이 중앙아시아 민족 명칭에 그냥 그대로 존재해요.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저 사람들이 사는 위치가 고대 12황국의 위치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유목민족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원래 유목민족은 이동을 하면서 살았어요. 유라시아 초원에서. 따라서 농경민족적 역사관으로 딱 그 지역을 집어서 여기다라고 고착해서 볼 수 없습니다. 이동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봤던 그 고대 12황국의 유목민족의 부족국가의 명칭이 오늘날 21세기에 살아있다는 건요. 굉장히 고무적인 겁니다. 고로 거짓말이 아닌 신화가 아닌 사실의 역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가 앞에 보였던 12황국의 명칭과 비슷한 명칭을 가진 몽골계 또는 투르크계 민족들의 신화, 역사, 기록 등을 전부 조사하면은 조선이라는 명칭과 관련된 명칭이 저렇게 나타납니다. 유라시아에 전체적으로 분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선이구나. 조선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도 보는 만주와 한반도로 국한해서 보는 조선이 아니라 유라시아 전체 대륙에 9개의 민족들이 유목민족들이 쿠릴타이, 흐를테라는 화백제도와 같은 만장일치 제도로 국가를 3분할로 나눠서 서로 견제를 하면서 샤머니즘을 종교 인용으로 한 국가가 바로 조선이구나 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 다 갖고 있어요. 공통 요소를.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BC 108년에 고조선이 망했다고 하는데 하나만 망한 거겠죠. 3조선 중에. 그렇게 봐야 옳죠. 망하니까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탕리국에서 왔다고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탕리국의 존재가 뭐냐는 겁니다. 탕리국은요. 몽골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탕리국이에요. 이 탕리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탕리가야 한국말로 당군입니다. 그냥. 지금은 몽골어로 탱게르, 그 다음에 투르크에서는 탱글이라고 발음하는데 고대는요. 탱글이라는 발음이 탕리 또는 튼리라고 발음했습니다. 바로 저렇게 씁니다. 탕리 또는 튼리라고 발음합니다. 동명성왕이 탕리국에서 왔다고 하죠. 그 탕리국이 어디입니까? 문헌상으로 봐도 내몽골 쪽이에요. 근데 거기에 무슨 나라가 있었습니까? 탕리국이 있었습니다. 흉노가 있었어요. 흉노가 쉽게 얘기해서. 그냥 그 흉노가 단군 조선이에요. 탕리가 단군이라는 의미가 단군국이거든요. 근데 저 나라 탕리국의 공통점이 뭡니까? 샤머니즘을 국가 이념으로 하고 왕,
왕족, 귀족 계급이 삼권을 분할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통치를 했고 샤머니즘을 국가 이념을 했거든요. 조선 아닙니까? 저게 조선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거를 봤을 때 알 수 있는 건 뭐냐? 우리나라가 한 나라한테 일시적으로 멸망을 당했을 때 내몽골 쪽에서 지원군이 왔다는 거예요. 도와주러 온 거예요. 몽골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랬고 다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시 왕조가 열리죠. 나중에. 그랬고 이런 식으로 당군과 관련된 각종 단어들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쫙 존재합니다. 수메르의 문물을 전파한 자가 누굽니까? 딩그르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할 때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죠. 티그리스. 스는 몽골에서 얘기하는 복수입니다. 티그리라는 민족이거든요. 티그리 뭡니까? 탱그리 아닙니까? 탱그리 종족. 파미르로부터 어떤 기술을 갖고 내려온 종족들이 메소포타미아에 문명을 전파하고 수메르라는 나라를 세웠거든요. 이 사람들이 바로 티그리스, 탱그리입니다. 그래서 티그리스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쓰는 명칭이고요. 현지어로는 딩그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사람들은요. 티그리스 강이라 부르지 않고 딩그르 외지엔이라고 부릅니다. 딩그르 강이라 불러요. 탱그리, 딩그르. 단골레입니다. 바로 파미르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기도 탱리라고 써놨죠. 저게 바로 탕리입니다. 한 나라로부터 멸망했던 이 중국 동부와 만주 쪽의 조선을 독립시키기 위해 와준 사람들. 그래서 조선, 주신, 주센, 숙신, 주슨, 자신, 주리진, 주천 이 조선이라는 단어를 여러 민족이 다른 알파벳으로 표기를 하고 언어가 변하면서 언어가 조금씩 갈라졌는데 이 모든 파생어들을 연구하면은 민족 명칭이 쫙 나타나죠. 사크족, 아시리아, 오세티아까지 나옵니다. 쭉 나와요. 이 사람들이 모두 공통 분모를 가지고 이 단어를 썼습니다. 참고로 제가 있었던 카자흐스탄, 지금 석유가 많이 나는 지역 카스피해라고 있습니다. 카스피해를요 옛날 땐 주잔해라고 불렀어요. 주잔해면은 우리말로 하면 조선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는 명칭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존재했던 겁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조선이라는 이름을 썼던 연방국가는 하나의 민족이 아닌 다민족 국가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족 민족들이 초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살까를 하기 위해서.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들 유목민족 하면 자꾸 유목민족들은 유목만 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유목민족은 농사도 같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누들로드라든가 이런 다큐멘터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초로 농사를 지어서 면을 뽑아 먹은 민족은 위구르인입니다. 파미르고원에서 먼저 시작됐어요. 농사가. 우린 농사하면 지금 쌀농사 생각하시죠? 밀농사였습니다. 그래서 유목민족이 어느 한 지역에 이동하면 거기다가 밀을 심고 유목하다가 밀을 거두면 밀도 먹고 양도 먹고 하면서 초원을 이동했어요. 다만 초원을 이동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이동했냐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는데 과거 샤만의 성지였던 바이칼 언덕을 바이칼 호수를 북극성으로 바라봤습니다. 뭐냐?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면요. 북극성은 거의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고 별들이 쫙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죠. 이 원리를 그대로 이용해서 유목민족들은 유라시아 대륙에 살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바이칼 호수를 북극성이라고 생각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계속 유목을 했습니다. 왜 유목했느냐? 여러분들 이 유라시아 대륙 평원을 보면요. 고비 사막이 있고요. 만주에는 평원지대가 있고 천산산맥에 있는 산이 있고 여러 지형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유목민족한테 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살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전쟁이 나죠. 고비 사막에서 평생 살아. 안 되죠. 사막에 있으면 굶어 죽는데. 그건 유목민족들이 이러한 여러 지형이 존재하는 유라시아 대륙을 어떻게 하면 전쟁이 안 나고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돌려야 됩니다. 힘든 데 살았던 사람은 살기 좋은데, 살기 좋은 데 살았던 사람들은 힘든 데로 보내야 돼요. 그래야 불만을 안 하죠.
힘든데 살아도 다음번에는 좋은 데 가니까 일단 조금 굶고 살자. 그동안에 육포도 만들어 놓고 했으니까 그런 거 먹으면서 1년을 버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릴타이, 허를테라는 그 화백회의에 의해서 몽골족은 이번엔 여기, 케레이, 한국인들은 여기, 카자흐인들은 여기 이런 식으로 목초지를 결정해 주면은 여기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지만 일단 목초지가 결정이 되면요. 거기서부터는 위아래로 움직여요. 왜 위아래로 움직일까요? 간단합니다. 겨울엔 추우니까 내려가고요. 여름엔 더우니까 올라갑니다. 요거예요. 우리 민족들은 유라시아 대륙을 계속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위아래로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중국인들이 만리장성을 쌓은 거죠. 내려오지 마 그러고. 그러면서 중국인과 유목민족은 끊임없는 전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은 우리 유목민족을 보고 너희들은 침략자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원래 이렇게 살아왔는데 자기네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벽을 막아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목민족들이 화가 나죠. 아니 우리 조상대들은 원래 내려갔던 땅을 누구 마음대로 벽을 쌓는 거야. 인정 못해. 그리고 쳐들어 내려가니까 중국인들은 침략자라고 얘기해요. 이건 침략자가 아니죠. 유목민족들은 땅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공유하지. 이런 식으로. 그럼으로써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민족이 이동을 하는 동안에 풀이 또 자라거든요. 그러면 또 자랐을 때 또 양들이 먹으니까 사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어떠죠? 여기 러시아, 몽골, 중국, 카자흐스탄 국경을 딱 막으니까 어떻게 돼요? 유목민족들이 못 가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막화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쿠릴타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모든 유목민족들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평화롭게 살기 위한 제도였거든요. 그리고 이 규칙을 깬다. 나가 놀아라예요. 이 바깥으로 나가. 우리 유목하는 초원지대를 나가면 네가 독재를 하건 뭐라고 마음대로 해. 하지만 너희가 우리 초원에 와서 이 풍요로운 땅에 와서 살고자 한다면 우리 규칙을 따라야 해요. 이게 바로 조선 연방 시스템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얘기했죠. 바로 여기 색족. 이 색족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삭족인 겁니다. 그래서 중국 고사성어에 세옹지마 있죠? 그 새입니다. 새. 그 새가 고대 중국 발음으로는 석이었어요. 석. 그러니까 세옹지마라는 걸 오늘날 얘기할 때 뭐 나쁜 일이 좋은 일로도 된다 해갖고 새는 변방을 나타낸다 해서 변방 할아버지의 말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새는 스키타이족의 노인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옳은 말입니다. 왜냐? 고대에는 그 새가 스키타이를 타다 한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스키타이가 말을 타니까 세옹지마에서 스키타이의 말이란 말이 나오죠. 농경민족이 말 탔습니까? 안 탔지. 그래서 요 위에 카자흐로 써 있는데 제가 밑에 번역해 놓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고대 스키타이. 스키타이는 아크수이액이라 그래서 골품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신분 등급에 따라서 옷의 색깔을 달리 했다는 겁니다. 맨 황제 칸은 황금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 밑에 귀족 계급은 붉은색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종교 계급은 흰색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유목민 계급은 푸른색 옷을 입고 농민은 노란색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카자흐인들이 얘기하는 파미르의 삭족, 파미르의 색족과 비슷한 명칭을 가진 이 부족과 대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얘기하는 파미르에 살았다는 색족은 황부인, 백부인, 적부인, 남부인 해갖고 스키타이의 삭족과 똑같은 색깔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 적부인은 황부인과 비슷해서 뭐 피부가 녹슨 구리색이요, 코는 낮아 뭉툭하며 이런 얘기로 봤을 때 이게 몽골계구나. 아시아인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적색 계급은 그렇다는 겁니다. 백부인은 달라요. 피부는 밝고 뺨은 높고 코도 높고 크며 이런 걸 봤을 때 이거는 백인입니다. 백인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봐서 벌써 이게 12황국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세계 국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여러 민족이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에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적부인은 뭐라고 써 있느냐? 이마는 넓고 뒤로 기울고 머리털은 곱슬머리 이렇게 뭐 나옵니다. 바로 편두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이마가 넓고 뒤로 기울었다는 것 자체가 편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편들을 한 계급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스키타의 아까 계급 제도를 보면은 적색 계급은 무사 계급이라 했습니다. 군사력 가진 사람이 제일 세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종교 계급도 강하지만 종교 계급은 무기가 없잖아요. 무력을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칼 든 사람이 세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적색 계급이 바로 군사를 지배했고 이 말을 타는 기마 민족들이 바로 편두를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카자흐스탄의 기록과 한단고기를 비교 기록하면은 그렇게 나온다는 걸 알습니다. 적부인의 정체는 뭐냐? 무사계급. 백부인의 정체는 바로 종교계급. 그리고 유목민 계급은 푸른.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콕 투르크 해가지고 투르크인들이 푸른 트루크가 당연하죠. 유목민 계급은 푸른색을 상징하니까. 그래서 편두를 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런 의문을 가질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분명히 동양인보다 등치가 큽니다. 키가 커요. 아마 주먹 대 주먹으로 싸우면 서양인들이 이길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왜 힘 약한 아시아인들이 군사계급이 됐죠? 숫자가 많으니까? 그거 아닙니다. 고대 사회를 보십시오. 고대 사회의 가장 강력한 군사 집단이 누굽니까? 기병입니다. 기병. 말을 가장 잘 타는 사람이 누굽니까? 몽골 사람들이에요. 서양 사람들 등치 큰 사람이 말을 타면은 말의 스피드가 뚝 떨어지죠. 말을 타는 이유는 빨리 움직이려고 타는 거예요. 빨리빨리 움직이게 됩니다. 몽골의 나담 축제 가면요. 말 경주할 때 전부 애들이 탑니다. 왜냐? 어른이 타면 말의 속도가 떨어지니까 아이들이 타야 가벼우니까 쫙 달려가잖아요. 말을 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쟁을 하려면요. 등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유리합니다. 우리가 말만 타는 거 아니죠? 말 타면서 활을 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산 같은 등치를 갖고 뭘 해도 활 한 방이면 죽는 거 아닙니까? 즉 몽골계 사람들이 비록 등치는 작지만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니까 이길 수가 없죠. 사실 서양사에 보면은 징기스칸이 5천 명의 군대를 가지고 폴란드를 쳐서 5만 명의 헝가리 군대를 전멸시켜버리죠. 1대10으로 싸우는데 이겨버렸어요. 말이 안 되죠, 이게. 등치로 다는. 왜냐? 고대에는요, 기마 궁병이 최고의 군사 집단, 오늘날로 치면 F-22 같은 최신의 무기인데 그거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몽골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부인, 즉 몽골계 얼굴을 한 사람들이 군사를 담당했던 겁니다. 그럼 왜 백인 계통의 사람들이 종교를 담당했느냐? 백인 여자들을 한번 잘 얼굴을 보세요. 물론 샤먼들은 여자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여자인데 그러면 왜 백인계 여성들이 그러면 종교를 담당했느냐? 백인계 여성들이요, 이 곱슬머리, 금발의 머리가 빛을 받으면 태양처럼 보입니다. 광명이 나요. 피부 하얗죠? 곱슬머리 착착돼서. 아까 보면 곱슬머리가, 이 곱슬머리를 왜 하냐면요, 머리에 불이 붙은 형상을 묘사하기 위해 그런 겁니다. 제가 아까 몽골 깃발의 소연보에 보면은 금성을 오각별로도 묘사를 하지만은 불이 붙은 금성이라 묘사한다고 했죠? 고구려 백제의 왕관 보면 불 붙은 왕관들 있죠? 불관. 그거 왜 씁니까? 머리에 불이 붙은 사람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자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로부터 번개가 쳐서 고목에 불이 붙으면은 그 불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불을 장식하거나 곱슬머리를 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배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납작하게 해서 길게 만들어서 곱슬머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불 붙은 것처럼 쫙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사카모니, 석가 부처를 보면은 그 외에 힌두교의 신들을 보면은 전부 다 머리가 길쭉하게 편두르해서 꼬불꼬불하죠. 머리에 불이 붙은 형상을 형상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불관을 머리에 장식하죠. 그런 형식 때문에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그 절에 갈 때 보면 그 부적 같은 거 쓸 때 번개 맞은 대추나무 이런 거 많이 얘기하죠. 바로 번개를 맞은 그 나무는 하늘로부터 선택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번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잖아요. 번개가 하늘과 땅을 딱 번개가 쳐서 연결이 되는 순간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은 신성의 상징으로 왕이 쓰고 번개를 맞은 그 나무를 가지고 바로 부적도 만들고 제사에 관련된 용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몽골 샤만들도 이거 북 같은 거 만들고 이거 만들 때 번개 맞은 나무를 갖고 만듭니다. 번개를 맞아야 하늘과 연결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는 권위의 상징이면서도 종교적 의미를 갖고 갑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편두의 풍습이 생긴 겁니다. 그게 한 단고기에 이마는 넓고 뒤로 기울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편두예요. 그랬고 바로 그 적색 계급들, 말 타고 활 쏘면서 싸웠던 무장 집단들이 편두를 했던 아시아계 몽골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스키타이 민족이 편두를 한 게 아닌 겁니다. 결론은 바로 지배 계급만 편두를 하는 거예요. 모든 한민족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잠깐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왼쪽에 조선시대의 인물 두 개가 있죠. 이 왼쪽에 저 관 저런 거 많이 보죠. 우리 사극에서. 저게 뭐냐면 머리에 불이 붙은 거를 형상화해서 쓴 관모입니다. 머리에 불이 붙는 자는 누굽니까? 왕 아니면 귀족이죠. 그래서 저 관은 평민은 쓸 수가 없었죠. 조선시대 때 진짜 그랬나요? 진짜 그랬죠. 불이 붙은 관모는 귀족 계급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저 조선시대 때 뭐 옛날 때 썼던 저 오른쪽의 관모는 저게 뭐냐면요. 저게 새입니다. 새, 까마귀. 아메리칸 인디안들 보면은 머리에 까마귀 얹어 놓는 거 보셨죠? 헐리우드 영화들 보면 무슨 레인저 영화가 보면은 서부 카우보이랑 아메리칸 인디안 같이 나올 때 머리에 까마귀 얹잖아요. 왜냐하면 무당 계급이니까. 까마귀를 접촉하는 자가 케레, 즉 샤먼이거든요. 근데 인류가 문명이 발달하면서 옛날 때는 까마귀를 그냥 머리에 얹었는데 좀 너무 원시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몽골 오르혼 언더에 가면 쿨투군 보면 머리에 황금관에다가 새를 장식합니다. 새의 모양을, 그러니까 새를 직접 얹는 게 아니라 새의 모양을 조각해서 머리에 관으로 써요. 그러다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저렇게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그러니까 머리에 까마귀 얹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 아무리 유교를 표방한다 하더라도 조선의 유교도 샤머님의 테두리 안에서 노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노는 손오공처럼 근본적인 전통은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케레이를 얘기하는데 이 케레이라는 부족이 재미있어요. 아까 케레이는 족보상에만 파미르에서 몽골 아르한가이로 가서 살았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점차 동진을 해서요. 8에서 9세기경에는 만주에 살았다고 합니다. 만주에 살았다고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바로 케레이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 나라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실패를 하니까 포기를 하고 몽골로 망명을 갔다 그래요. 11에서 12세기에. 근데 이 사람들이 몽골 초원에 살 때에 옹칸이라는 사람, 케레이의 옹칸이라는 사람이 태무진을 보고 태무진은 굉장히 위대한 애가 될 것 같다 싶어서 도망쳐 다니던 시절에 태무진을 데려다가 자기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서 케레이 한이 몽골 부족한데 지금부터 태무진은 나의 사위니까 누구도 죽이면 안 된다. 이제부터 태무진은 내가 보호하겠다 해요. 그러면서 태무진이 케레이 부족 속에 살면서 성장을 해서 징기스칸의 칭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몽골 초원을 통일해요. 그리고 나서 살다가 옹칸이 죽고 나서 케레이의 그 옹칸의 아들이 태무진하고 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패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몽골 초원에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입장이 역적이 돼버렸잖아요. 갑자기 공신해서. 그래서 징기스칸이 카자흐스탄에 있던 호라즘을 정복하러 갈 때 그때 같이 징기스칸과 함께 중앙아시아에 가서 오늘날의 케레이가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 요 밑에 연도입니다. 케레이가 만주에 살던 당시에 요 나라를 상대로 독립운동을 했던 시기가 발해 멸망 이후 발해 독립운동 시기와 1년의 오차밖에 없어요.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 있던 케레이와 발해는 어떤 관계냐는 거죠. 동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같아요, 시대가. 그리고 그들은 케레이라 불렀는데 요거는 비교 언어학적으로 찾아봅시다. 그러면 이들이 같은가를. 케레이는 몽골어 케레, 즉 결해와 어원이 다 있고 이 케레이가 중국에서는 커리에라고 합니다. 지금도 신장 위구르 자치주에 사는 케레이족들을 중국 사람들은 극렬이라서 커리에라 불러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인을 뭐라 부릅니까? 까리에츠라 부릅니다. 까리에가 명칭이에요. 까리에츠가 되면은 고려인 남자, 까레양까가 되면은 고려인 여자, 여성 명사가 돼요. 그래서 어감, 의미는 까리에.
까리에가 고래라는 소리예요. 근데 케레이는 컬리에, 까리에. 뭐가 다릅니까? 이미 케레이다 이런 게 족보상으로도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명칭이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 다 같은 민족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알고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만주에 살다가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 누굽니까? 그냥 발해 유민이에요, 그냥. 물론 태고 쪽으로 가면 파밀에서도 시작합니다만 현재 존재하는 케레이들은 물론 고대의 파밀에서 바로 카자흐스탄 쪽으로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가자리아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만주로 왔다가 만주에서 요 나라야, 즉 기탄, 기타이츠, 거란족에서 멸망을 하고서 몽골에 살다가 징기스칸과 함께 넘어온 대다수가 현재 카자흐스탄의 케레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카자흐스탄에 있는 케레이의 적어도 90%는 발해 유민입니다. 적어도 90%는. 왜냐? 그 사람들이 대다수를 구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명칭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고려, 구린, 저 구린이라는 것은 몽골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몽골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부를 때 솔롱고스 훈이라고도 부르지만 구린훈이라고도 불러요. 이 구린이 바로 구려예요. 그리고 몽골 동부지방에 구린이라는 지명도 있습니다. 꾸이린, 계림이죠. 꾸이린이 몽골 말은 구린이에요. 이 구린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표현하려면 꾸이린이라고 된 거고 이게 계린, 길림 이런 식으로 단어가 바뀐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계림과 길림은 그렇다면 저건 신라랑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청나라가 쓴 만주 원리고의 신라의 위치가 어디로 나옵니까? 길림성으로 나오잖아요. 아, 같은 거구나. 라는 게 여기서도 나타나죠.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동양인에만 한정되지 않고 케레이드 저 위에 빨간색 케레이드 몽골에 있는 케레이드입니다. 케레이트, 카자흐스탄, 카라이트, 타타르 부족, 카라, 가야 연결되죠. 등등 해가지고 이 헤레라는 명칭을 쓴 사람은요. 유라시아 전체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카자흐스탄 족보에 나오는 징기스칸 시절의 케레이입니다. 째르라는 게 들입니다. 케레이족들이 11에서 12세기에는 몽골에 살다가 나중에 호라증 정복 때 지금의 카자흐스탄에 가서 오르타주스와 울루주스의 각자 케레이트와 케레이로 정착했다라고 나오고 이 사람들이 다시 바투한과 함께 유럽을 정복하러 갔을 때 유럽까지 해서 킵차크 한국, 알튼 오르타라고 해서 황금 왕조를 건설하는데 그 사람들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와 그 다음에 체코 그리고 크로아티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가면 타타르인들 살죠. 카라이트 타타르가 있습니다. 이 카라이트 타타르가 바로 케레이트, 결의 고려입니다. 이 사람들이에요. 저기까지 뻗쳐져 있는 거예요. 시대순으로 동서로 점차 이동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언어는 그럼 우리와 같느냐? 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개만 제가 예를 들었는데 시가 뭐냐면 중국말로도 시가 들어가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오시 이런 것들 있죠. 시가 들어가면은 리시 하면은 그게 변호사란들이에요. 근데 이 시라는 단어가 한자로는 선비사자를 쓰는데 저게 한자 발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카자흐 같은 경우도요. 시 발음이 들어가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오쿠, 일단데 오쿠시 하면 읽는 직업을 가진 사람, 학생. 오쿠투, 가르치다. 오쿠투시,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 선생이라는 의미가 돼요. 시. 그리고 우리는 변호사, 판사, 검사, 사라는 말을 쓰죠. 일본 말로도 벤시, 그다음에 칸코시, 칸코후, 시라고 쓰죠. 사, 몽골 말로도 시가 쓰죠. 박시, 교수입니다. 그래서 한자 자체가 우리는 지금 중국 한쪽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 중국 학자들도요. 한자는 바이칼 호수에서 샤먼들이 썼다라고 얘기해요. 왜냐? 최초의 한자의 용도는 우리가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쓴 의자가 아니라 샤먼들이 하늘로부터 신의 메시지를 받기 위해 썼던 신탁 문자거든요. 원래의 시작은. 그랬다가 샤먼이 권력을 잃으면서 샤먼의 문자가 왕족과 귀족 계급의 문자로 들어왔고
오늘날 민주,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문자가 다시 일반 대중한테 퍼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한자의 용도는 신탁 문자였거든요. 그렇다면은 반드시 카자흐와 몽골어 속에는 한자 단어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얘기를 주장할 수 있죠. 한자는 뭐 동이족이 만들었다, 한자는 북방민족이 만들었다 해놓고 우리 언어에 한자어가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은 숄이라는 게 사막인데 사막의 사와 숄은 발음이 비슷하죠. 쭉 말하면 샤라고 하죠. 샤, 숄, 셔뭐 하면은 사막이라는 소리고 수, 물 숫자, 강입니다. 우리가 압록수, 살수대첩 하죠. 수라는 말 자체가 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투르크계 민족은 제투수, 앙카라수, 뭐 알라수 이런 식으로 수에서 강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우리가 압록수, 살수, 이 수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어원을 알 수가 있죠. 돼지, 동어즈, 돼지 돈자입니다. 그렇죠? 돼지 돈자와 동어즈 발음 비슷하죠? 한자의 발음은 몽골계, 한국계, 투르크계가 각자 자기 민족의 발음에 맞춰서 썼습니다. 우리가 고스톱도 동네마다 규칙이 틀리듯이 한자를 공통으로 써도 언어가 갈라지다 보니까 자기식 발음으로 쓴 거예요. 우리가 도서관을 도서관이라 쓰고 일본 사람은 토쇼관이라고 그러고 중국 애들 투슈관 이렇게 쓰듯이 발음이 비슷비슷하면서 다르게 썼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진짜, 참 진짜지요? 바로 카자흐에서는 신입니다. 신. 진짜야? 그럴 때 신바 그래요. 진짜야?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여기선 제가 투르크어만 쭉 썼는데 몽골에도 이런 단어가 많습니다. 우리가 몽골에서 그냥 센베노 할 때 안녕하세요 하는 센이거든요. 좋다 할 때가 센 그래요. 이 센은 뭐냐? 착할 선자입니다. 설문해자에 보면 착할 선자가 좋을 선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있냐? 좋냐? 할 때 이게 센이거든요. 그래서 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베노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공주는 몽골말 쿵주, 그다음에 뭐 하지 마라 할 때 몽골어 비트기 한데 그 비트기가 바로 아닐 비자지요. 뭐 하지 마라 할 때 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말물이라는 게 있죠. 하지 마라 금지할 때 물자. 몽골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뭐 하지 마 할 때 물 하고 써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몽골어 단어에도 한자가 무진장 많지만 다만 오늘날 여기 보는 것처럼 든 믿을 신인데 믿을 신의 국유음악 이전 바람 든으로 해서 카자흐에서는 종교라는 의미로 쓰이고 한자에서는 믿을 신이 되죠. 하여튼 뭐 설명을 다 하진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있는데 그럼 왜 몽골인이나 카자흐인들은 한자를 지금 안 쓰느냐? 태초에 한자를 만들 때냐 신탁 문자였기 때문에요. 인간과 신과의 대화를 위한 용도로서 한자를 만들었습니다. 서양 문자로서 만들었지만 사회가 인구가 증가하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한자로 쓰기가 너무 복잡해진 거예요. 지금 한자가 5만 자가 넘다 하잖아요.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 하다 보니까 너무나 비효율적인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써야 돼. 그리고 몽골 초원지대를 가보십시오.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종이의 재료가 뭡니까? 나무죠? 나무가 없는데 종이가 없으면 어떻게 쓰죠? 그래서 카자흐 사람들이 썼던 저 글자를 탐가 문자, 몽골 말로는 타묵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 돌에다가 쇠로 탁탁 쳐서 새기는 조각 글자입니다. 처음엔 새겼어요. 근데 글자의 가지수가 늘어나고 표현해야 될 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거를 하루 종일 쳐야 되는 거예요. 연애 편지 하나를 쓰려도 일주일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다. 야, 이거 불편해. 바꿔. 해서 나온 게 표음 문자입니다. 표음 문자를 최초로 쓴 사람들이 바로 투르크, 몽골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몽골 오르훈 언데 가면 표음 문자로 써놔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쓰기가 간단해진 거예요. 12세기 몽골 비사에도 보면은 몽골인들이 세계를 경영하면서 기록을 남게 되잖아요. 세금도 걷어야 되고 여러 가지 종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종이를 고려해서 수입해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 몽골 중에서 안 나오거든요. 남부 지역의 나무를 이용해서 종이를 만들어서 그 한지를 갖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고려시대 때 계속 종이를 제공했다는 기록이 한국 기록에도 나오고 몽골 기록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유목민족들이 한자를 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았던 이유는요. 생활 환경 때문에 사라진 겁니다. 쓸 수 없어서. 그래서 표문자를 개발하고 한자를 포기했죠. 그래서 한자를 포기했지만 언어 속에서는 한자 단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오늘날 우리 한국인한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한국 사람들, 저도 글씨를 굉장히 못 써요. 왜냐? 컴퓨터를 쓰다 보니까.
컴퓨터로 쫙 치면은 1분의 A4지를 거의 절반을 메꿀 수 있을 정도로 빨리 치는데 손으로 쓰라 그러면 너무 시간이 걸립니다. 안 쓰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자를 까먹습니다. 지금 일본 사람들도 한자를 까먹어요. 컴퓨터로 치다 보니까 한자를 점점 까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자를 까먹었다가 해서 단어에 한자 단어가 없는 거예요? 한자 단어는 존재하죠. 학교, 일본말로 깎고, 우리말로 학교. 한자 어는 존재하지만 한자를 안 쓰다 보니까 까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르크계나 몽골계 민족은 한자를 만들어 놓고 쓰다가 생활 여건 때문에 안 쓰면서 한자를 잃어버렸지만 한자 말이 화석 단어로 저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 한국인들은 21세기에 컴퓨터와 한글을 쓰면서 한자 단어가 뭐 학교, 도서관, 학습, 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한자 단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젊은 애들한테 민주주의 한자로 써봐 그러면 중국말 아니에요?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 안 쓰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투르크인들이 2000년 전에 먼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 대해서 발생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말이 아닌 그냥 한자로 표기되지 않는 단어들도 되게 많습니다. 말은 말이고, 닭은 타오크, 곰은 곤즉, 마을 아울, 콜 가람, 강이죠. 즈루투, 찢답니다. 뭐 도스, 동무, 잘카약, 차락, 기타 등등 해가지고 한자가 아닌 우리가 순수 한자로 쓰지 않는 한국말들도 있죠. 이런 말들도 몽골말, 카자흐랑 되게 같아요. 사실 몽골말도 이런 거 무진장 찾았습니다. 근데 제가 카자흐어만 준비해서 그런데 몽골말도 한자말로 해서 한국말과 연결되는 단어들이 무진장 많고 순수 몽골말과 우리 한국말과 붙은 것도 무진장 많아요. 예를 들어 달, 살. 달의 국의 음화 이전의 발음이 사르겠죠. 시옷의 디귿 하전당. 해, 날. 우리가 날일 하잖아요. 날 잡는다. 날이 해죠. 몽골말은 나릅니다. 오트, 별이에요. 오트는 별인데 요거는 그 훈민정음과 그 몽골 비사를 같이 봐야 되는데 오트가 되고 우리가 별이 된 이유는요. 국외음화, 그 순경음 비읍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몽골에 가면 순경음 비읍 발음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아빠, 엄마 해서 발음 분명하죠. 이게 몽골에 가면 아와 해서 이게 아빠인데 한국말의 부 발음은 아니고 그렇다고 으 발음도 아닌 중간 발음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훈민정음이 나오면 순경음 비읍이 몽골말에 그냥 살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몽골말은 아빠가 아와처럼 들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아빠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갈라졌어요. 그래서 별이라는 단어가 별이 아니라 몽골은 순경음 비읍 발음이다 보니까 이게 이응주에 가까워져서 오트가 된 거고 우리는 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일본말로 나오면 하마빠로 변하니까 별이 호시가 돼버리죠. 하에다 땡땡을 붙이면 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 호시, 오트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나나이어에서는 오시라는 단어가 진짜로 있어요. 오시, 오트, 호시, 별 다 같은 말이죠. 근데 발음 변화로 인해서 갈라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까탈스럽다죠. 카자흐로도 까탈은 까탈입니다. 우리가 속어라 생각하는 것조차도 똑같아요. 이런 걸 제가 한 500단어를 찾았어요. 근데 제가 아시는 그 한국분이 몽골말 배우시는데 그분은 몽골말과 한국말 단어를 1000개를 찾으셨어요. 몽골말이 한국말이 더 가깝습니다. 사실은.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 우리 민족이요. 고인돌도 그렇지만 고인돌의 북방계와 남방계가 같이 나타납니다. 근데 언어에서도 그것이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농사랑 관계된 단어들은요. 뭐 쌀, 벼, 밥 이런 것들은 인도 남북의 드라비다 어족과 관계가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유목민족과 관련된 말들, 동물들 이름들 사람, 개, 소, 말, 돼지, 닭은요. 북방민족이 언어와 똑같아요. 이게 드라비다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거로 봤을 때 우리나라 한반도에는 농사를 짓는 남방계 드라비다인들과 유목생활했던 북방계 유목민족이 들어와서 섞여버렸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언어에서도 농경계 단어는 드라비다계어, 유목과 관련된 언어는 투르크계 또는 몽골계 언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인돌의 분포도 그렇게 나타나고 DNA도 보면 우리나라가 저쪽 중국 광동성 화교들이랑 DNA가 비슷해요. 대만이랑. 그럴 수밖에 없죠. 하가트, 하카족은 북방민족계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 우리가 구이족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동이족, 구이족. 근데 우리가 고대에도 구이족을 구이족이라 발음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고대 문자일수록
일본의 음차 문자처럼 음독과 훈독을 병행해 쓴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가 동이족을 구이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한국어가 어디에 속합니까? 알타이계 언어 중에 퉁구스 어족에 속합니다. 퉁구스. 퉁구스는 무엇이냐? 카자고로요. 숫자 9가 토그즈입니다. 토그즈. 부르 예크 우슈 뭐 이렇게 트루트 BS 이렇게 해서 숫자 9가 토그즈예요. 그리고 퉁구스는 장남을 뜻합니다. 근데 한국어는 퉁구스 어족에 속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중원에 토카스족이 살았다 그래서 토카스족은 중화민족이다 그래요. 말이 안 되죠. 왜냐? 토카스는 퉁구스의 음차 문자거든요. 근데 재밌게 도화석이라 써놨어요. 저 복숭아나 저 도화나무의 원산지는 파미르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생물 백과사전에 찾아보면 파미르가 원산지예요. 도화석, 퉁구스족의 원산지는 어디입니까? 파미르예요. 한자에서도 의미로도 나타나지만 발음도 퉁구스입니다. 이 퉁구스가 바로 토카스, 퉁구스, 토그즈예요. 근데 왜 장남이란 단어가 퉁구스냐? 유목민족의 습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 장자한테 재산을 물려주죠. 유목민의 풍습은 막내 아들한테 물려줍니다. 왜 그러느냐? 아빠가 젊을 때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요, 그 자식들은요, 아빠가 팔팔할 때니까 새끼도 쳐서 주고 활 쏘는 법, 집 만드는 법을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독립할 수 있게 해주는데 아빠가 늙어서 난 막내 자식은요, 내가 늙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나 죽으면 내 집 가져 그런다고요. 그래서 막내한테 재산을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자, 형님들은요, 아빠가 사는 집을 떠나야 됩니다. 즉, 파밀리에서 우리 민족이 기원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떠나야 돼요. 파밀리에 살 수가 없어요. 파밀리에 유목민족이 살다가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은 막내 부족만 남겨두고 형님들은 딴 데를 가야 됩니다. 딴 데 가서 새 터전을 잡아야 되고 또 인구가 증가하면은 막내는 남고 나머지 형들은 딴 데로 가야 돼요. 계속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9와 퉁구스는 같은 발음을 갖는 게 당연히 중앙아시아 민족의 전통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동쪽 끝으로 온 한국 사람들이 퉁구스 어족인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구이족이자 장남민족인 건 맞는 거죠. 북방민족의 전통에 같이 비교해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구이족은 원래 발음은 퉁구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사하족, 사카, 하가트하고 얘기했던 야쿠티아에 사는 사하족이 바로 퉁구스족입니다. 사하족이 뭡니까? 사카족 아닙니까? 바로 색족이죠. 바로 이런 것들을 여러 비교 의문학과 유물, 유적, 언어, 그 다음에 신화, 그들의 역사 기록과 족보 기록을 보면은 이 민족들이 굉장히 유라시아에 광범위하게 존재했고 그들의 뿌리는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요, 이것을 모두 한 민족이라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한 뿌리로부터 갈라졌는데 워낙 다양한 언어가 파생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언어가 정통이다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 조상으로부터 수백 개의 지금 민족이 갈라졌기 때문에 제가 이 고대사, 유라시아 역사를 보면서 내린 결론은 저거를 통해서 저 모든 게 우리 민족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들이 우리의 형제구나. 우리가 정말 남이라 봤던 사람들, 이민족, 외국인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한 조상을 갖는 형제라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누가 먼저다 아니다가 아니라 즉 이 한국이라는 존재를 제가 유라시아 대륙을 연구하면서 느낀 건요, 어떻게 보면 고대의 어떤 하나의 세계 정부, 세계를 하나로 통합해서 갖고 있었던 어떤 국가가 연방 시스템이 존재하다가 무너지면서 민족별로 갈라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고인돌에서 백인 유전자 발견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동서를 아우르는 강력한 실크로드 유목국가들이 백인과 동양인의 피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발견되는 스키타이의 무덤들을 보면요, 전부 그래요. 동양인의 DNA와 서양인의 DNA가 같이 나옵니다. 그럼 얘는 동양인이에요, 서양인이에요? 그렇게 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적 그리고 민족적 시각을 조금 더 넓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의
지금 이 역사관을 우리의 고대사를 찾으면서 너무 확장한 데 있어서 어떤 특정 민족을 강조하게 되면요. 나머지 민족들한테 환영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12황후라는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한민족들도요. 우리 주변 민족들을 하나의 형제로 보고 동등하게 바라봤을 때, 즉 고대 유목민족의 같은 쿠릴타이, 흐르테, 서로를 동등하게 바라보고 원탁에 앉아서 서로를 봤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은 이 고대사는 영원히 파묻혀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대사를 좀 더 넓은 마음으로 하나의 민족으로부터 갈라져 나갔다고 보고 우리 인류의 공동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찾아 나갔을 때 이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는 다시 발견될 거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